반복되는 설화는 외부적으로는 당의 명예를 크게 실추시키고 민심을 이탈케 하는 심각한 패당 행위이고 내부적으로는 당 지도부의 리더십을 스스로 손상시킬 자해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당 중앙윤리위원회의 결정을 겸허히 수용하겠습니다. 송구스러운 마음뿐입니다. 우리 당과 나라의 보탬이 되는 일을 찾아서 계속하겠습니다. 우리 당 일부 최고위원들의 이딴 설화로 당원과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 당 대표로서 무척 송구한 마음입니다. 정치인의 말은 천금 같아야 합니다. 당 지도부의 일원은 언행에 있어 더욱더 신중을 기해야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윤리위가 눈치를 봐도 너무 보던데요. 한 사람은 3개월 주고 한 사람은 1년 주고 사전에 사퇴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정치적 타협을 했지 않습니까? 너무 잘 어울려요. 책방으로 또 방문해 주셔서 아니 그 책방이 잘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합리적 선의의 경쟁이 이제 정치의 본질인데 대화하고 타협하고 이제 정쟁을 넘어서서 거의 전쟁 단계로 진입하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깝기도 합니다. 적과 동질밖에 없죠. 점점 그렇게 돼가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조작과 검찰의 시간은 끝나고 진실과 법원의 시간이 시작됐습니다. 대장동 관련해서 저는 단 한 푼의 이익도 어떤 혜택도 받은 바가 없습니다. 성남 시민과 성남시가 5,500억의 혜택을 가졌고 성남FC의 노력으로 성남시 예산 절감의 효과가 분명하게 있었다. 국가대표 정치뉴스쇼 5시 정치부에 시작하겠습니다. 백반장 반가워요. 반갑습니다. 네, 별일 없죠? 네. 네, 잘 지내고 있죠? 그럼요. 네, 선배들이 잘 해줘요. 아, 그럼요. 네, 네. 정말이에요? 제가 너무 답변만 하나요? 아, 그래요? 괜찮습니다. 자, 오늘 뭐 여러 가지 뉴스가 많은데 정부가 사실상의 코로나 팬데믹을 선언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다음 달부터 격리와 마스크 의무를 해제하는 등 남아있던 대부분의 방역 조치를 해제하기로 했는데요. 네. 정부는 비상대응을 끝내고 일상으로 전환하는 거라고 해석했습니다. 오늘은 윤 대통령이 직접 중대본 회의도 주재했는데 잠시 후 뉴스픽에서 자세한 내용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최근 코로나 확진자들이 상당히 늘고 있는데 네. 이제는 이제 그 코로나를 풍토병으로 이제 취급하겠다는 아마 네. 그런 생각으로 보이고요. 자, 정치권 얘기를 좀 해보면 여야에서 뭐 양쪽 다 뭐 뉴스가 많은데 어제 저희가 예상했던 대로 국민의힘 태영호 김재원 최고위원에 대해서 다른 수위의 징계가 나왔네요. 네, 다르게 나왔습니다. 일단 설화로 논란을 일으킨 김재원 최고위원에게는 당원권 정지 1년의 중징계가 결정됐습니다. 또 어제 최고위원직에서 자진 사퇴한 태영호 의원에게는 당원권 정지 3개월의 처분이 내려졌는데요. 윤리위가 정치적 판단을 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했던 대로 태영호 의원은 일단 총선 출마의 희망은 가지게 됐습니다. 네, 뭐 이제는 뭐 두 사람 다 전 최고위원이 될 텐데 네. 사실 이제 김재원 전 최고위원은 윤리위가 힌트를 줬지만 끝내 최고위원직에서 스스로 물러나지는 않았잖아요. 네. 어때요? 법적 대응에 나설 분위기인가요? 이 김재원 전 최고위원은 당원과 국민께 송구하다는 입장을 일단 밝혔고요. 네. 앞으로도 우리 당과 나라에 보탬이 되는 일을 찾아서 계속하겠다고 했습니다. 보탬이 되는 일. 네, 좀 다소 애매한 표현이기는 하지만 네. 징계 결정에 승복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는 대목인 것 같습니다. 글쎄요, 뭐 이준석 시즌2가 될 수도 있다는 네. 예상이 있었는데 지금 이제 SNS에 올린 글, 네. 백반장이 소개한 글만 보면은 글쎄요, 뭐 법적 대응까지 갈 분위기는 아니에요. 네, 좋습니다. 지금 국민의힘 내부 분위기는 어때요? 국민의힘 내부 분위기는요. 일단 네. 오랜만에 최고위원 회의를 열었습니다. 김기현 대표는 최고위원들의 설화에 대해 당대표로서 성공하다면서 당 지도부는 언행에 더더욱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밝혔고요. 징계 결과를 비판하는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유승민 전 의원이 태영호 의원이 공천 발언으로 대통령실을 능멸한 죄 치고는 3개월은 너무 가볍다고 했는데요. 공정과 상식에 비춰서 납득이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네, 정치권 일각에서는 태영호
태용호 의원이 뭔가 좀 녹취록을 쥐고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예상도 나왔는데 말도 안 된다 또 이런 반박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좀 있었습니다. 정치 인사이드에서 저희가 관련된 얘기를 해보도록 하고요. 김남국 의원의 코인 투자, 그러니까 가상 자산 투자 의혹과 관련해서는 오늘 민주당이 진상조사위원회를 바로 열었잖아요. 신속하게 조사를 한다는 거죠. 네, 민주당은 신속하게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했습니다. 네. 김남국 의원에게 가상자산과 계좌 거래 내역 등 자료 제출을 요청하고 의혹이 제기된 부분부터 팩트체크를 하기로 했는데요. 이런 가운데 검찰이 지난해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면서 김 의원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용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김남국 의원의 투자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또 새로운 의혹도 제기가 됐고 오늘 여야가 합의한 부분도 있으니까요. 제가 상황실에서 자세히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보니까 유정아 실장이 취재를 열심히 하더라고요. 아, 역시. 갈 거죠? 그럼요. 갑시다. 네, 오늘 회의는 류 실장, 백 반장, 유체커 조멘토, 김현숙 소통역사 그리고 정치부의 예청자 정혜연 분들과 함께하겠습니다. 속보 실시간 반영하면서 열어놓고 회의를 진행하죠. 유체커 준비 다 됐습니까? 네, 다 했습니다. 네, 그럼 나가면 되고요. 류 실장, 백 반장한테 잘해주고 있죠? 백 반장 뭐 얘기 안 했어요? 제가 선물도 했다고. 아, 그래요? 네. 선물도 했어요? 책을 선물해 주셨어요. 책 좀 읽으라고. 정혜원 분들이 보면 박준호 마커를 찾는 그런 목소리는 있어요? 그런 얘기는 지금 전혀 없더라고요. 아, 전혀 없어요? 백 반장 너무 좋다 이런 댓글들이 많이 근데 올라오고 저도 유 실장에게 책 선물한 적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알았습니다. 네. 두 사람 다 저한테는 뭐 아무것도 선물하지 않았고. 김영란법 위반이어서. 김영란법 위반이 됩니다. 네. 맞아요. 정확히 지적했어요. 자, 어제 이제 홍준표 시장이 저희가 이제 다뤘던 내용인데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만났잖아요. 그 자리에서 국민의힘, 그러니까 본인의 당과 대통령실을 좀 강하게 좀 비판을 했잖아요. 김기현 의원에게는 뭐 옹졸하다 이런 표까지 있었는데 오늘 보니까 국민의힘 내부에서 홍 시장을 향한 비판의 목소리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렇습니다. 홍준표 시장은 어제 이재명 대표 앞에서 대통령실이 정치를 모르고 김기현 대표는 옹졸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이와 관련해서 하태경 의원은 사리 분별력이 상당히 떨어지는 행동이라고 했고요. 이용호 의원은 밖에 나가 집안 흉이나 보는 마음이 꼬인 시아버지 같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논란이 이어지자 홍 시장은 오늘 나까지 야당 대표를 내쫓아서 되겠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네. 홍준표 시장이 어젯밤에 SNS에 옹졸한 것도 맞고 또 대통령실이 정치력이 부족한 것도 또 팩트는 팩트다 또 이렇게 주장을 하기도 했는데 저희가 주민에서 관련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뉴스가 많은데 서둘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유한울의 뉴스픽 5부터 오늘의 정치부회의 출발하겠습니다. 다음 달부터는 코로나가 사실상 엔데믹으로 전환됩니다. 윤 대통령이 오늘 중대본 회의를 직접 주재하면서 이를 선언했는데요. 6월부터는 코로나에 걸려도 7일 동안 의무적으로 격리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에 대해서는 환영의 목소리 또 우려의 목소리가 동시에 나오고 있는데요. 유한울 체커가 관련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네, 5시 하면 다정회 정혜원들의 뉴스 큐레이터 울체커입니다. 목요일에 뉴스픽 5 바로 들어갑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요. 엔데믹 선언, 강화, 완화, 2차 파업, 네 번째 사망, 기자 많아서입니다. 시작은 2020년 1월 20일이었습니다. 중국 우한에서는 35살 여성이 춘절을 맞아 우리나라로 여행을 왔다가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요. 그렇게 우리나라에서도 첫 코로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그때는 코로나가 아닌 우한 폐렴이라고 불리던 때이기도 했죠. 그때로부터 오늘이 벌써 1208일째입니다. 확진 환자는 중국 국적의 35세 여성으로 우한시 거주자입니다. 마스크 착용 등 핵심 방역 수칙을 의무화하겠습니다. 최고 수준의 거리두기 단계이기 때문에 더 이상 물러설 것이 없다는 각오로 임하겠습니다. It's therefore with great hope that I declare COVID-19 over as a global health emergency.
네, 오늘 선언으로 6월 1일 다음 달부터 코로나는 사실상 엔데믹 상태, 즉 일상적 유행 상태가 됩니다. 윤 대통령이 오늘 직접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면서 일상을 되찾게됐다 이렇게 선언했는데요. 이 자리에는 지난 3년 4개월 동안 정말 고생이 많았던 의사와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이 참석하기도 했습니다. 회의에 앞서서 오늘 이 자리에 그동안 코로나 극복을 위해 헌신하신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분들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모두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최근 코로나 확진자가 아예 나오지 않는 건 아닙니다. 오늘 0시 기준으로 신규 확진자는 2만 명 조금 넘게 나왔습니다. 사흘 연속 2만 명대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왜 벌써 엔데믹이라는 건가 궁금해하는 정회원님들도 계실 겁니다. 전문가들은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답합니다. 네, 코로나19가 앞으로도 1년에 2번 정도는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하는 일들이 계속해서 이어질 겁니다. 이런 것들이 일상적인 유행이라고 하는 것이고 엔데믹의 새로운 모습인 거거든요. 조금 올라갈 수도 있는 거고 내려갈 수도 있지만 사회는 충분히 대응할 준비가 되어 있다. 이게 가장 중요한 지점이죠. 네, 이제는 코로나가 더 이상 미지의 감염병이 아니라는 거죠. 같은 이유로 우리나라에 앞서서 WHO도 코로나로 전 세계에 내려졌던 국제보건 비상사태의 종료를 선언했습니다. The emergency committee met for the 15th time and recommended to me that I declare an end to the public health emergency of international concern. I have accepted that advice. 그렇다면 이제 다음 달부터 우리 생활은 어떻게 달라지나 이 부분이 사실 가장 궁금하실 겁니다. 제일 큰 변화는 이제 코로나에 걸려도 7일 격리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5일 격리 권고로 바뀌었기 때문인데요. 그렇다면 아프면 쉴 권리를 제대로 보장받을 수 있을지 우려가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사업장별로도 이렇게 아프면 쉴 수 있는 문화의 활성화를 위해서 유급휴가나 병가로 이제 대체하는 거, 그리고 재택근무와 같이 이제 자체 지침을 마련해서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에서는 생활지원금하고 유급휴가비를 당분간 그 지원을 유지해서 기업에서 유급휴가를 주는 경우에 저희가 지원을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체 지침이 제대로 시행되는지 감시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도 필요할 것 같은데요. 이 다음으로는 실내 마스크. 이제는 의원과 약국에서 안 써도 됩니다. 하지만 입원 병실이 있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그리고 요양시설 같은 입소형 감염 취약시설에서는 써야 한다는 점을 기억하셔야겠습니다. 다만 이 시설에서 일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이 주 1회 받던 PCR 검사를 이제 필요한 때만 받으면 됩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 PCR 검사는 앞으로 어떻게 되나 이 부분도 궁금하시죠? 먼저 입국 뒤 3일차에 받도록 권고하던 걸 이제 폐지하기로 했고요. 이 정부와 지자체 차원의 PCR 검사도 고위험군을 위해서만 남겨놓습니다. 보건소의 선별 진료소가 그대로 유지가 되면서 PCR이 필요한 분들은 그 PCR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 드릴 예정이고, 의료기관에서도 고위험군의 경우에 PCR 검사를 받는 경우에 건강보험급여를 계속 지원할 예정입니다. 다만 이 보건소가 아닌 곳에 있는 임시선별검사소는 이제 모두 문을 닫는다는 점은 주의하시고요. 고위험군의 PCR 검사 외에도 입원 치료비, 치료제와 예방접종 등의 지원도 당분간 유지됩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할 부분은 코로나는 여전히 끝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신종 감염병이었던 신종플루가 A형 독감으로 우리 일상에 들어왔듯이 이 코로나도 일상으로 들어왔을 뿐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신종 감염병 이 나타날 가능성은 다분합니다. 네, 새로운 감염병은 계속해서 등장할 건데요. 제가 꼭 강조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다음 팬데믹을 대응하기 위해서는 이때까지 우리가 3년 동안 해왔던 정책에 대한 평가와 반성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새로운 감염병이 등장한다는 것은 너무나 명백한 사실이고, 그때까지 얼마만큼 준비가 되어 있냐가 국민의 생명을 얼마만큼 더 구할 수 있냐의 문제가 되겠죠. 네, 정부도 따라서 지난 3년여를 반면교사로 삼아서 신종 감염병 대응 중장기 계획을 세우기로 했습니다. 5개 분야 24개 과제로 구성돼 있는데요. 이 핵심만 짚으면 빠른 백신 확보와 하루 확진자 100만 명을 가정한 대응책, 그리고 감염병이 생기면 가장 약한 고리가 되는 건강 취약계층 보호입니다.
정부는 팬데믹 위기 시 상황 여건에 따라 100일 또는 200일 안에 신속히 백신 치료제를 개발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호흡기 바이러스, 출혈열 바이러스 등을 중심으로 우선순위 감염병을 선정하고 사전 연구와 mRNA 백신 기술 등 핵심 기술 확보를 통해 위기 시 신속하게 백신 치료제를 개발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개인과 우리 사회의 협력도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하는데요. 이 다정해 여러분들 그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하지만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라는 말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미래 팬데믹은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는 모습, 방식으로 올 수 있습니다. 이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감염병 대응에 준비된 사회 체제를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정부를 넘어서 개인과 사회, 나아가 전 세계적인 연대와 협력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두 번째 픽은 강화, 완화입니다.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첫 재판이 오늘 열렸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이 이 대표의 대장동 위례개발 비리 의혹과 성남FC 후원금 혐의에 대해 공판 준비 기일을 연 건데요. 이 정식 재판이 아니라서 이 대표는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기존 국회 일정을 소화하는 가운데 진실과 법원의 시간이라고 했습니다. 이 특유의 화법이라고 할까요? 김남국을 물었는데 이재명으로 답했습니다. 자, 그 다음 질문도 아마 있을 것 같아서 조작과 검찰의 시간은 끝나고 진실과 법원의 시간이 시작됐습니다. 국민들께서 잘 살펴보시겠지만 대장동 관련해서 저는 단 한 푼의 이익도 어떤 혜택도 받은 바가 없습니다. 성남 시민과 성남시가 5,500억의 혜택을 가졌고 성남FC의 노력으로 성남시 예산 절감의 효과가 분명하게 있었다, 이 말씀드립니다. 네, 이 대표 측도 법정에서 검찰의 공소 사실을 모두 부인했습니다. 개발특혜 의혹에 대해서는 유동규 전 본부장과 민간업자들이 결탁한 사건으로 이 대표는 알지 못했다고 선을 그었고요. 이 성남FC 후원금 의혹에 대해서도 성남FC는 시장이 사유화할 수 있는 재산이 아니고 어떤 사익도 추구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제 정식 재판이 시작되면 이 대표도 법정에 출석해야 할 텐데요. 최종심이 나올 때까지 지리한 법원의 시간을 보내야 합니다. 당장 내년 총선을 앞두고도 여러모로 부담이 클 텐데요. 그래서 어제 3픽에서 간단히 정리해드린 민주당의 22대 공천룰을 놓고도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21대 때 이 벌금형 등이 확정되거나 하급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현재 재판을 계속 받고 있는 자라고 명시했던 부분을 빼버린 건데요. 이 당헌 80조 논란 때와 마찬가지로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명 대표를 염두에 둔 것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옵니다. 네, 공천 부적격자 판단에서 저 내용을 빼는 대신 중대한 비리가 인정될 경우라는 문구를 넣어놨는데요. 민주당에선 저렇게 포괄적으로 넣어놓는 것 자체가 형의 확정이나 재판 과정 여부와 상관없이 이 엄격하고 철저한 검증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면서 이 기준을 강화한 거라고 항변합니다. 하지만 그렇다면 부적격 심사를 어느 단계부터 적용할지 등 여러모로 자의적 해석이 가능하다는 비판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민주당은 앞서 기소가 되었을 때에도 당직 정지를 하지 않도록 예외를 적용한 데 이어서 최근에는 유죄 판결을 받아도 출마를 허용한다는 것까지 정말 가관입니다. 민주당은 부정부패의 온상이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도덕 불감증을 넘어 집단 도덕 상실증에 걸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기에 대해 민주당 혁신위원장을 맡고 있는 장경태 최고위원은 이번 공천룰 변경에 다음 같은 이유를 들면서 엄격하게 적용하겠다,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혁신과 어긋난다는 당내 의견도 나옵니다. 하급심 유죄도 여러 가지 사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거법이나 그러니까 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이 아닌 일반 다른 이 사법 같은 경우는 벌금형이나 혹은 이 금고형 이상일 때만이 의원직 상실이 되는 등의 법적 기준들이 다 다르거든요.
지금 우리 당에 필요한 것은 중단하는 혁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내년 총선에서 국민들에게 선택을 받기 위해서는 누가 더 혁신할 거냐, 혁신 경쟁의 장에 있는데 그런 오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빌미를 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세 번째 픽, 2차 파업으로 넘어가 봅니다. 간호법에 반대하는 보건복지의료연대의 2차 부분 파업이 오늘 있었습니다. 지난번 파업에는 참여하지 않았던 치과의사협회도 이번에는 함께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여기에 따라서 동네 의원은 물론이고 치과 곳곳이 오늘 휴진했습니다. 진료를 받으려고 발걸음을 옮겼던 시민들도 불편을 겪었는데요. 의료연대 측은 대통령이 간호법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경우 17일에는 총파업에 나설 수 있다고 예고했습니다. 네, 다음 픽은 네 번째 사망입니다. 서울 양천구에서 30대 전세 사기 피해자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연락이 닿지 않아 집을 찾은 가족들이 발견했는데요. 전세 사기 피해자의 네 번째 사망입니다. 다만 경찰은 극단적인 선택은 아닌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인을 밝히기 위해 국과수에 부검을 의뢰했습니다. 비극적인 소식이 들려온 날 여야는 오는 25일 본회의를 열고 전세 사기 특별법을 처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오늘 네 번째 사망자까지 발생한 상황이기 때문에 조속한 그런 합의를 이룰 수 있도록 양당 원내대표가 노력을 하시기로 했고요. 그게 상임위에서 하게 되든 지도부에서 하게 되든 방법과 절차를 가리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빠른 결론을 낼 예정입니다. 네, 오늘의 마지막 픽. 기자 많아서입니다. 모두 5종의 마약 투약 혐의를 받고 있죠. 배우 유아인 씨의 두 번째 경찰 조사가 무산됐습니다. 오늘 서울 마약범죄수사대 앞까지 왔던 유 씨가 취재진이 많다는 이유로 발길을 되돌렸기 때문인데요. 경찰은 조사 일정을 다시 통보했지만 출석 여부는 미지수입니다. 유 씨는 지난 3월 1차 소환 때도 일정이 언론에 알려지면서 반발하면서 조사를 미뤘습니다. 네, 오늘 뉴스픽은 여기까지입니다. 들어가서 원픽 뽑겠습니다. 뉴스픽 5였습니다. 네, 정부가 3년 4개월 만에 사실상 이제 코로나 엔데믹을 오늘 선언을 했고요. 다음 달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적용이 됩니다. 그동안 많은 경험들을 했잖아요. 저희 팀도 이제 많은 기억들이 있죠, 그죠? 예전에는 이제 초창기에는 그 같은 층에 사무실 같은 층에 확진자가 나와도 저희가 회의 끝나자마자 전부 선별 진료소로 또 달려가던 또 그런 기억도 나고요. 자, 아무튼 끝난 건 아니다라는 또 유한을 체크해 설명을 또 잘 기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중대본 회의를 주재했는데 최근에 이제 이전 정부, 문재인 정부에 대한 비판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이제 방역에 대해서도 오늘 비판을 또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현 정부는 과학 방역을 하고 있고 또 문재인 정부는 정치 방역을 하고 있다 이렇게 했다 이렇게 좀 설명을 하면서 초창기에 중국발 입국자를 막지 않은 것 이런 것들을 이제 정치 방역의 좀 사례 중에 하나로 좀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자, 유체커가 우리 생활이 어떻게 변하는지 오늘 발표된 중대본의 여러 가지 설명을 위주로 정리를 했는데 그 외에도 변화하는 부분들이 있죠. 네, 그렇습니다. 우선 지금까지는 매일 그 전날 하루 동안 발생한 신규 확진자 수를 확인하실 수 있었는데요. 방역당국은 코로나 위기경보 단계가 경계로 하향 조정됨에 따라서 이제는 주간 단위로 통계를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오늘 윤 대통령이 주재한 코로나 중앙대책본부장, 원래 본부장은 국무총리가 맡고 있었는데요. 이제 보건복지부 장관이 총괄하는 중앙사고수습본부로 격을 낮추어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네. 자, 사실 최근에 이제 코로나 확진자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상으로 일단 돌아갔다가 다시 코로나 상황이 심각해지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냐 이렇게 우려하는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럴 가능성을 아예 배제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럴 경우에 이 코로나의 위기 경보 단계를 경계해서 다시 상향 조정할 가능성까지도 방역 당국이 열어뒀습니다. 심각한 변이가 발생할 위험성은 사실 없다고 말할 수는 없고요. 만약에 그런 아주 심각한 변이주가 다시 발생한다면 국내에서도 단계를 다시 올리는 것도 검토를 해야 되겠고 WHO의 경우도 다시 사실 공중보건 위기 상황을 다시 선포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네. 자, 그동안 사스도 있었고 메르스도 있었고 신종플루도 있었고 또 코로나까지. 근데 이제 발병 시기를 보면은 점점 이게 짧아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이제 정재훈 교수였나요? 네, 정재훈 교수 얘기에 따르면은 어쨌든 새로운 감염병이 올 거라는 건 확실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희가 좀 준비를 좀 잘 해야 된다는 건 분명하고
지난 정부 또 이번 정부의 방역 대책에 대해서 면밀하게 좀 분석을 하고 리뷰를 하고 우리가 고쳐야 될 것은 고치는 작업이 무엇보다 좀 중요할 걸로 보입니다. 위원을 체커가 정치부에 오기 전에 코로나를 좀 취재했었잖아요. 네, 제가 한 1년 정도 취재를 그렇죠? 했습니다. 네, 좀 이제 앞으로의 정부 움직임이라든지 또 정치권의 여러 가지 대책에 대해서도 좀 관심을 갖고 계속해서 챙겨주기 바라고요. 자, 아까 이제 이픽에서 다뤘던 내용,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 관련 재판이 오늘 시작이 됐습니다. 사실 이제 최종심까지는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릴 거라는 그런 예상들을 하고 있는데 오늘 재판부 설명을 들어보면은 1심 선고 역시 조금 빨리 나올 것 같은 분위기는 아니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 대표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3부는 오늘 공판 준비 기일에서 재판이 1년에서 2년 이상 진행될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검찰의 수사 기록이 방대하고 참고인이 100여 명에 달하는 데다가 피고인, 즉 이 대표 측이 혐의를 부인하는 만큼 재판에 상당한 시간이 걸릴 거다 이렇게 본 겁니다. 실제 재판부에 제출된 기록은 대장동과 위례개발 특혜 의혹 그리고 성남FC 후원금 의혹 등 모두 합쳐서 20만 쪽에 달한다고 하는데요. 결국 내년 총선 때까지 1심 재판도 마무리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김진표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가 오늘 회동을 가졌습니다. 전세 사기 특별법을 25일에 처리하기로 했다는 소식이 아까 들어왔고 오늘 이제 안타까운 소식에 대해서도 아까 유한을 체커가 설명을 했는데 혹시 회동 자리에서 간호법이라든지 뭐 다른 부분에 대한 논의는 없었습니까? 네,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간호법 논의가 있었습니다. 여야는 간호법을 국회에서 다시 논의하는 것을 두고 여전히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했는데요. 국민의힘 윤재욱 원내대표는 간호법 통과로 현장 갈등이 아주 심각하고 협업 체계가 깨졌다면서 다시 한번 논의하면 좋겠다고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 박광원 원내대표는 간호법은 직역 간의 이해관계 상충보다는 국민의 편에서 어떤 것이 더 바람직한 방향인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면서요. 사실상 거절의 뜻을 밝혔습니다. 여야는 공직자 재산 공개 대상에 이 가상자산을 포함하는 내용에 대해서 이 공직자 윤리법을 개정하자라는 데 뜻을 모은 상태인데요. 모두 이게 김남국 의원 코인 투자 논란 때문이죠. 자세한 소식은 제가 잠시 뒤에 상황실에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간호법을 둘러싼 이견이 좁혀지지 않는 게 상당히 좀 안타까운 상황이긴 한데요. 아무튼 정치권의 움직임도 저희가 잘 체크해 보고요. 유체커가 고른 오늘의 원픽은 뭡니까? 네, 오늘의 원픽입니다. 코로나 3년 4개월 만에 엔데믹 6월부터 일상 회복. 국민의힘 김재원 최고위원과 태영호 전 최고위원에 대한 윤리위원회 징계 절차가 모두 마무리가 됐습니다. 각각 당원권 정지 1년 또 3개월의 처분을 받았죠. 김기현 대표는 오늘 이딴 설화 속에 중단했던 최고위원회를 다시 열었습니다. 당원과 국민께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 이렇게 고개를 숙였는데요. 관련 내용을 정치인사이드에서 짚어보겠습니다. 당원 김재원 최고위원 당원권 정지 1년, 당원 최영호 전 최고위원 당원권 정지 3개월. 국민의힘 윤리위가 설화를 익힌 두 전현 최고위원에게 당원권 정지 결정을 내렸습니다. 다만 기간에는 차이가 좀 있었죠. 1년과 3개월. 단순 비교를 하면 4배의 차이인데요. 정치적 의미까지 생각하면 격차는 훨씬 더 큽니다. 김재원 최고위원은 사실상 내년 총선 공천의 길이 막혔죠. 반면 태영호 전 최고위원은 희망의 불씨를 남겼습니다. 우리가 사실 탈북자들을 먼저는 통일이라고 하는데 저는 이분들의 의사를 대변할 수 있는 분이 국회에 꼭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있어야 된다고. 그래서 태영호 의원이 또 그런 기회를 본인이 또 얻는 것도 의미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기회는 말 그대로 기회일 뿐이죠. 실제로 공천을 받을 수 있느냐는 또 다른 문제이긴 합니다. 강남갑이면 한국의 이제 보수 세력의 상징인 곳인데 최영호 의원을 거기 보낸 것은 일종의 이벤트 공천에 불과했죠. 그럼 이번에는 어려울 거다. 이번 할 때는 그런 식으로 이제 문제도 있었고 해서 좀 어렵지 않겠나면. 두 사람의 징계에 차이가 있을 거란 관측 이미 예견돼 있었죠. 태 전 최고위원이 내놓은 정치적 해법이 결국 통한 건데요. 어떤 정치적인 해법이 등장한다면 거기에 따른 징계 수위는 여러분이 예상하는 바와 같을 겁니다. 저는 오늘 최고위원직을 사퇴하려고 합니다. 그동안의 모든 논란은
전적으로 저의 책임입니다. 당내에선 태 전 최고위원의 징계 수위를 놓고 설왕설래가 이어졌습니다. 합당한 판단이란 의견이 대부분이었지만 스스로 정치적으로 최고위원을 그만둠으로써 책임을 진 모습, 이것이 윤리위원회에서 받아들여진 것이죠. 윤리위에서 그 결정한 거에 대해서는 아마 어느 누구도 이의를 제기할 수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음표도 달렸습니다. 거짓말로 대통령실을 능멸한 죄치곤 3개월은 너무 가벼운 게 아니냐는 겁니다. 민주당에선 꼬리 자르기식 징계다, 날을 세우기도 했는데요. 태영호 의원님이 혹시 이진복 정무수석과 만났을 때 공천 관련된 얘기를 했다. 이런 폭탄 선언을 할까 좀 두려워하지 않나. 공천 개입 의혹, 민주당이 제대로 대응하고 있지 못하다는 쓴소리도 이어졌습니다. 만약에 대통령실에서 공천을 빌미로 해서 그런 개입을 했다고 하면은 이건 형사상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민주당이 왜 저렇게 시원찮냐. 이런 것은 우통 활딱 벗고 싸워줘야 돼. 이 나라 민주주의를 위해서. 정치권에선 여야를 막론하고 태 전 최고위원이 총선 공천에서 떨어지면 새로운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는데요. 아직 터지지 않았을 뿐 시한폭탄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불법 공천 개입. 이거는 태영호 의원이 이제 갑이 된 거예요. 태영호 의원이 앞으로 만약 자기한테 공천을 안 주면 아니 이거 사실이었다라고 언젠가 뒤늦게 이야기를 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내년에 보세요. 4월달, 3, 4월달에 태영호 의원을 강남 갑구로 공천 안 주면 그때 또 터질 거예요. 태 전 최고위원이 녹취록 등 비장의 카드를 들고 있지 않겠냐는 겁니다. 물론 국민의힘에선 그럴 일은 없다는 게 중론입니다. 이진복 수석하고도 이야기를 해보니까 제가 이제 통화해보면 알잖아요. 사람의 진정성이라든지 이진복 수석이 그 말을 안 한 게 확실해요. 제가 볼 때는. 태영호 의원이 무슨 그런 뭐 숨은 녹취록 을 가지고 있고 나중에 폭로할 게 두려워서 뭐 봐줬다 그건 말이 안 됩니다. 이번 징계로 총선 공천이 물 건너간 김재현 최고위원은 불복 가능성에 관심이 쏠리고 있죠. 이 역시 당내 분위기는 그럴 일은 없다인데요. 가처분 신청, 뭐 탈당 후 무소속 출마 이런 거 안 하신대요. 그거는 김재현답지 않습니다. 김재현답지 않습니다입니까? 안 하신답니까? 김재현답지 않습니다. 그걸 하는 것 자체가. 제가 뭐 여러 가지 대화 중에 뭐 가처분까지 가겠다는 그 느낌은 전혀 받지 못했습니다. 김재현 최고께서는 당에 대한 애정이 깊고 오랫동안 당을 지켜오셨던 분입니다. 여러 가지 하실 수 있는 이야기도 많곤 하겠지만 당에 대한 애정이 크신 분이기 때문에 저는 아마 당의 그런 결정에 대해서도 존중하시지 않겠나. 일부에선 징계가 약하다는 평가도 나왔습니다. 윤리위가 소송을 우려해 수위를 낮춘 게 아니냐는 겁니다. 아마 김재원 최고를 탈당 권유나 제명하게 되면 가처분할 우려가 있었을 겁니다. 그러면 가처분 소송에서 그게 재량권 남용으로 밝혀지면 징계를 또 해야 되거든요. 유감스러운 것은 이게 종교 빙자 세력과 연결고리 역할을 했는데 그 연결고리를 원원적으로 자르지 못했다는. 홍준표 대구시장, 이번 기회에 김 최고위원을 당에서 확실하게 잘라내고 싶었나 봅니다. 반면 윤상현 의원은 아쉬움을 표시했는데요. 100% 당원 투표로 선출된 최고위원에게 총선 출마를 위한 퇴로 정도는 남겨주길 바랐다는 겁니다. 당사자인 김 최고위원은 징계 발표 직후 당과 나라의 보탬이 되는 일을 찾아서 계속하겠다라는 짧은 메시지를 낸 뒤 지금까지 별다른 입장을 내놓고 있지는 않습니다. 윤리의 징계로 당 지도부의 설화 논란을 매듭지은 국민의힘. 그동안 중단했던 최고위를 오늘은 정상적으로 가동했는데요. 김기현 대표, 당원과 국민께 심려를 끼쳤다면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우리 당 일부 최고위원들의 이딴 설화로 당원과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
당 대표로서 무척 송구한 마음입니다. 정치인의 말은 천금 같아야 합니다. 당 지도부의 일원은 언행에 있어 더욱더 신중을 기해야 하겠습니다. 태 전 최고위원의 사퇴로 빈 자리, 후임자 선출 절차에도 착수를 했는데요. 당은 제27조에 따르면 선출직 최고위원이 거리 시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전국위원회에서 최고위원을 선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일정을 준수하기 위해서 다음 주 월요일 최고위에서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안을 의결할 예정입니다. 당의 전국위원회에서 뽑게 될 새 최고위원, 복수후보로 경선을 붙이기보다는 최고위가 단수후보를 추천해서 찬반을 물을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입니다. 이건 신속하게 마무리가 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복수로 하게 되면은 선거 운동 기간도 부여해야 되고 여러 가지 시간이 좀 많이 지연되는 경향이 있는데 단수로 추천해서 신속히 결혼을 채우는 정도로 가는 게 맞지 않겠나. 경선이 이루어진다면 비윤계 후보가 출사표를 던질 수도 있겠죠. 친윤계 후보와 치열한 공반전을 펼친다면 당락의 여부를 떠나 김기현 지도부에게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최고위가 추천할 단수 후보, 당연히 비윤계는 제외가 되겠죠. 비윤 인사가 오는 건 너무 부담스러운가요, 당이? 뭐 거의 다 친윤이기 때문에 지금 뭐 비윤 인사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분 안 계시지 않습니까? 설화가 좀 적은 분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설화가 적은 친윤계 후보군이라 지난해 원내대표 경선에 도전을 했었고 당내 유일의 호남 지역 의원이기도 하죠. 재선의 이용호 의원이 물망에 오르내리고 있는데요. 본인은 일단 말을 아끼는 모습입니다. 당 차원에서 좋은 분들 혹은 뭐 또 입지자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절차에 따르겠죠. 네. 혹시 의원님도 만약에 제의가 들어오거나 뭐 한다면 생각이 있는 겁니까? 답변되지 않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중진 의원이 맡았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드러냈는데요. 국회의원 경력이 없거나 초선들이거나 뭐 그 대부분 아닙니까? 네. 여기 최고위원회 그 전체가 지도부의 무게감이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중진 의원 중에 한 분이 들어가서 당의 중심을 좀 잡았으면 좋겠다. 현재 최고위의 모습, 믿음이 안 간다는 이야기겠죠. 김기현 지도부가 누굴 추천하냐를 놓고도 뒷말이 무성할 듯 싶은데요. 그래서일까요? 당원도 무시한 채 이런 주장이 나오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오늘의 정치인사이드 성일종 의원의 말로 마무리합니다. 사실상 당은 이끌어가는 체제가 지금 현재 상태에서도 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당대표 계시고 원내대표 계시고 정책위장 계시고 또 최고위원들이 몇 분 또 계시잖아요. 당에 운영하는 데는 그렇게 큰 어려움이 없을 거로 보는데 조멘토가 설명했던 대로 국민의힘 윤리위가 어젯밤에 김재원, 최영호 두 전직 최고위원의 이제 징계를 결정을 했잖아요. 만장일치로 결정이 됐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윤리위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전주혜 의원은 어제 징계 결정이 만장일치로 이뤄졌다고 밝혔습니다. 다각도에서 이야기하다 보면 중지가 모아진다면서 자연스럽게 김재원 최고위원 1년, 태영호 전 최고위원 3개월 해서 빨리 끝났다고 말했습니다. 김재원 전 최고위원이 이제 SNS에 올린 글들을 보면 예전에 이제 이준석 전 대표 때 반응하고는 좀 많이 다르죠. 하지만 일단은 윤리위원회에서 김 전 최고위원이 이제 불복할 가능성, 그동안 이제 정치권에서 좀 얘기가 나왔으니까요. 일종의 경고성 메시지도 내놨었다는 거죠. 네, 전주 의원은 소송을 하는 순간 이기든 지든 해당 행위를 하는 거고 소송을 이겨도 공천이 되겠느냐 이렇게 반문했는데요. 집행유력 정지가 받아들여져도 공천될 가능성은 없는 거고 기각되면 완전히 끝이라는 겁니다. 그래도 2판 4판으로 효력 정지를 받아서 최고위원회에 계속 나온다고 해도 당에 민폐를 끼친 물귀신 작전이 본인한테 무슨 도움이 되겠느냐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자, 오늘 국민의힘 또 당정 관련한 몇 가지 좀 속보들, 뉴스들을 좀 짚어보면요. 건설 현장의 불법 행위를
상시 단속하는 일종의 특별사법 경찰제도를 도입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국민의힘과 국토교통부가 오늘 국회에서 건설 현장 불법 행위 근절 후속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건설 현장에 만연한 불법 피해는 국민에게 가는 만큼 불법 관행을 뿌리 뽑아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 했다면서요. 사법경찰 직무법을 개정해서 건설 현장에 특별사법경찰, 즉 특사경을 투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사경은 검찰과 경찰 외에 제한적인 분야에서 수사권을 갖는 공무원을 말하는데요. 불법 하도급 등 사측의 불법 행위는 물론이고 부당 금품 수수, 공사방해 등 노동자 측의 그러니까 노동조합 측의 불법 행위도 모두 수사 대상이 됩니다. 네, 자 원래 이제 전기 가스요금 문제도 오늘 논의가 될 예정이었는데 연기가 됐잖아요. 국민의힘이 전기와 가스요금 인상 문제를 조만간 결론 내리겠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고요. 한전과 가스공사의 자구책 마련을 다시 한번 촉구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박대출 정책위 의장은 한전과 가스공사를 향해서 요금 인상을 요구하기에 앞서 자구 노력이 국민 눈높이에 맞는지 스스로 물어봐야 할 것이다 이렇게 날을 세웠는데요. 국민의 팍팍한 가게 살림을 생각한다면 에너지 공기업도 고통 분담에 앞장서길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가뜩이나 어려운 국민 경제를 고려하지 않을 수는 없지만 요금 인상은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라면서 곧 매듭을 짓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자 결국 한국전력이 내일 자구책을 발표한다는 그런 속보가 나왔는데 한전공대 출연금도 전면 재검토를 한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오늘 국회 산자위 전체회의에 출석해서 내일 한전이 1분기 실적 발표와 함께 자구책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요. 이 장관은 특히 한전 상황이 워낙 어렵기 때문에 한전공대에 대한 출연도 전면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난해부터 긴축 상태로 투자를 했지만 지금 정부에 제출돼 있는 출연 계획을 기재부와 같이 면밀하게 검토해서 최대한 적은 쪽으로 조정하겠다는 겁니다. 앞서 기재부는 지난달 말에 2,588억 원 규모의 한전공대 출연 계획서를 제출받았는데요. 사전 협의 절차에 돌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자 그리고 오늘 오후에 들어온 속보 하나만 좀 얘기를 하고 정리하면요. 민주당이 오늘 오후 2시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관련해서 김건희 여사를 경찰에 고발했다는 그런 소식이 좀 들어왔고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고발장을 제출을 했다고 합니다. 김건희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이사로 재직했던 여러 가지 그 상황을 좀 정리를 하면서 시세 조정에 가담한 걸로 의심된다는 게 이제 민주당의 주장이고요. 8개월 만에 82.7%의 수익률을 올렸다라는 점 등을 거기에 적시를 해놨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민주당 주도로 국회 쌍특검 패스트트랙에 상정이 된 상황이잖아요. 이제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하면서 아마 수사기관의 수사도 또 동시에 좀 압박하는 그런 모양으로 보이네요. 자, 좋습니다. 오늘의 정치인사이드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김재원 중징계 태영호 사퇴, 김기현 지도부 이딴 설화 송구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다음은 류정화 실장의 국회 상황실입니다. 민주당이 오늘 첫 회의를 열고 김남국 의원의 60억 코인에 대한 진상조사에 바로 착수했습니다. 김 의원도 관련 자료를 투명하게 제출하고 코인 매각 권고도 충실히 이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은 김 의원의 검찰 수사 협조를 촉구하고 김남국 방지법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을 국회 상황실에서 짚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그 의문이 제기된 내용들에 대해서 당연히 할 것이고요. 계좌 거래 내역이라든지 코인 거래 내역을 살펴보면 의문의 상당 부분이 해소되지 않을까. 김남국 의원께서 관련되는 자료 모두 제출하고 적극적으로 조사에 임하겠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조사를 신속하게 진행해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네, 김남국 의원의 60억 코인 투자에 대한 민주당 차원의 진상조사단 오늘 첫 회의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제기된 의문들을 팩트체크를 하고요. 외부 전문가도 영입하겠다고 했습니다. 김병기 사무부총장이 진상조사 단장을 맡고요. 가상자산 관련 전문성이 있는 이용우, 홍성국 그리고 김한규 의원이 포함이 됐습니다. 코인을 다량 보유했던 김 의원이 가상자산 과세 유예 법안을 발의한 것이 이해 충돌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자료 제출을 받아보겠다고 했습니다. 당시 투자 상황까지도 봐야 김남국 의원님이 해명하신 게 타당한지 이렇게 판단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것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법 위반 여부에 해당되는지 그런 측면에서 살펴봐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김 의원은 진상조사단의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밝혔죠. 당이 가상화폐를 매각하라라고 했던 권고도 충실히 이행하겠다고 했습니다. 당 내에서는 매각을 할 뿐 아니라 기부해야 한다라는 주장도 나왔는데요. 지금 민주당이 돈 봉투에 의거해서 또 가상화폐, 코인 이건 국민이 납득 안 해요. 그 말씀은 전량 매각은 뭐 당연한 거고. 당연하고 기부해라. 그것이 국회의원의 자세죠. 출세도 하고 돈도 벌고 이건 도둑이지. 부와 권력과 명예를 한 배 태우지 마라라는 말 들었어요. 너무 무거워서 침몰한다는 겁니다. 본인으로서는 대단히 뭐 억울하다고 항변할 수는 있겠지만 국민들이 왜 화가 났는지를 냉정하게 자성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검찰 수사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지난해 10월과 11월에 두 차례에 걸쳐서 김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이 됐죠. 지난해 2월에서 3월 사이에 김 의원의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 전자지갑에 이 60억 규모의 위믹스 코인을 이체한 빗썸 전자지갑 등에 대한 영장이었습니다. 당시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가 지금 적용이 됐었는데요. 검찰은 김 의원의 위믹스 코인을 정치자금으로 의심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거액의 가상화폐 보유 사실만으로는 범죄 혐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라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었는데요. 최근 김 의원이 해명을 직접 한 이후에 전자지갑이 역추적되면서 과거 투자 내역에 대한 새로운 의혹들이 추가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개당 1원도 안 됐던 비트토렌트는 김 의원이 투자를 시작한 2021년 2월부터 10배 넘게 급등했습니다. 취재를 종합하면 김 의원은 비트토렌트 투자로만 10억 원 상당을 벌어들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네, 검찰은 그래서 이 3차 압수수색 영장 청구를 만지작거리고 있다고 하는데요. 국민의힘은 당 차원의 진상조사가 아니라 검찰 수사가 우선이라면서 협조하라 압박했습니다. 검찰은 즉시 압수수색 영장을 재청구하고 법원은 즉시 영장을 발부하라는 것이 국민 여론입니다. 민주당과 김남국 의원은 면피성 조사와 시간 끌기, 말 바꾸기로 버틸 것이 아니라 검찰 수사에 협조하는 것이 우선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네, 국회 논의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가상자산을 재산신고 대상에 포함하도록 공직자윤리법을 개정하자 논의가 본격화했는데요.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이걸 김남국 방지법이다 이렇게 명명을 했고요. 정의당도 오늘 관련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공직자들의 가상자산 보유 현황을 재산 등록 대상에 포함시키고 거래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의무화하는 김남국 방지법이 시급히 도입되어야 할 것입니다. 최고 60억 원어치에 이르는 코인을 보유했던 김남국 의원의 첫 해명은 신고 대상이 아니다였습니다. 제가 발의를 추진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은 현금, 예금, 주식, 채권 등과 마찬가지로 1천만 원 이상의 가상자산을 공직자 재산 신고의 대상으로 추가하는 안입니다. 네, 민주당도요, 법 개정에 신속하게 동참하겠다면서 이 당에 대한 지적을 아프게 받아들인다고 했습니다. 가상자산을 재산 등록과 신고 대상으로 하고 이해충돌 내역에 포함시켜서 법의 미비점과 제도 허점을 보완하겠습니다. 민주당이 변화의 속도에 따라가지 못한 것에 대한 지적을 아프게 받아들입니다. 네, 이런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건 김 의원의 60억 코인 여론이 심상치 않기 때문이겠죠. 특히 민주당이 진상조사에 나선 배경에는 김 의원이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이자 민주당의 대표적인 청년 정치인이라는 점에서 여론이 더 나빠질 수 있다. 이런 분석이 근거가 된 듯합니다. 논란, 의혹, 또 허위사실, 불법적, 또 후유증, 위법, 분노하다. 이런 내용들이 이제 계속해서 감성연관으로 또 지금 뭐 9일, 10일 이제 더 이어지겠죠. 예. 김남국 의원에게는 빅데이터 상으로 보더라도 지금 상당히 큰 위기다. 더불어민주당까지도 연결되는 정도 수준의 위기다. 네, 김 의원은 지난 대선 당시에 이재명 펀드가 세계 최초로 NFT, 즉 대체 불가 토큰 기술을 접목한 선거 펀드다 직접 홍보를 했었죠. 당시 본인이 위믹스 코인을 갖고 있었는데 이게 바로 NFT 관련 테마 코인이라서 이해 충돌 논란이
추가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 역시 NFT 기술에 빨리 적응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면서요. 우리나라 토종 코인, 즉 김치 코인을 투자 장려하는 발언을 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빨리 적응하고 오히려 그걸 활용하는 게 훨씬 더 좀 훌륭한 태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외국 코인 사서 국부를 유출하기보다는 우리 국내에서 사실은 누구 마음 어때요? 시니어리티를 우리가 획득할 수 있는 방식으로 가야 되고 실체로 존재하는 것들을 부정하면 우리 쇄국 정책하는 꼴이 됩니다. NFT 펀드로 본인의 대선 자금을 모으고 P2E 게임 활성화를 말하며 김남국 의원의 코인 시세를 폭등시키는 데 적극적으로 기여했습니다. 이재명 대표에게 묻습니다. 알고 한 겁니까? 모르고 당한 것입니까? 알았다면 이재명 대표도 코인 게이트의 공범이고 몰랐다면 김남국 의원에게 당한 꼭두각시입니다. 네, 김치 코인이라고 불리는 이 위믹스, 위메이드라는 우리나라 게임 회사가 발행한 코인이라는 말씀 제가 드렸었죠. 불안정성이 큰 위믹스에 왜 투자했느냐라는 질문에 김남국 의원은 위믹스에 대한 신뢰도가 높았다고 말했는데요. 위믹스 같은 경우에는 상장사인 그 아주 대형 회사인 위메이드가 발행한 코인이었기 때문에 신뢰도가 높다라고 저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때는 주목도가 높은 코인이었죠. 네, 하지만 한국게임학회는 이번 김 의원의 60억 코인 사태를 계기로 여야 국회의원과 보좌진에 대한 전수조사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위믹스를 보유했는지 아닌지에 대해서인데요. 관련 게임 업체들이 국회에 로비를 했을 가능성을 제기를 하면서 위믹스 이익 공동체라는 말까지 썼는데요. 이것 때문에 제가 또 코인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다. 위믹스 코인은 P2E, 그러니까 Play to Earn이라는 뜻인데요. 게임을 하면서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코인입니다. 쉽게 말하면 게임에서 쓰는 가상화폐, 예를 들면 그 많이 하시는 고스톱 머니를 실제 현금으로 쓸 수 있게 하는 그런 건데요. 이 위믹스 코인은 공시한 수량보다 30% 이상 코인을 더 많이 발행해서 한때 상장 폐지가 되기도 했었다는 소식도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당시 시세로 930억 원가량의 추가 발행된 코인이 있었는데 이게 정치권 로비에 쓰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게 이 한국게임학회의 주장입니다. 유 실장이 직접 통화해보는 코너, 그와 나의 전화통화, 그나저나에서 한국게임학회장을 맡고 있는 위정현 중앙대 교수와 통화를 해봤습니다. 위 교수는 이재명 대선 캠프에서 게임 메타버스 공동특보단장을 맡기도 했었는데요. 본인은 P2E 허용에 반대하는 입장이었는데 당시 이재명 대선 캠프는 P2E 허용을 공약으로 삼은 데 대해서도 털어놨습니다. 위믹스에 투자한 언제 얼마를 했는지 정확히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전 재산 상당수를 몰빵 투자를 할 수 있었느냐. 그래서 저는 위믹스하고 운명을 같이 했다고 본 거예요. 관여가 되어 있다? 아니, 운명을 같이 했다. 위믹스가 오르면 김남국 의원은 완전히 부자가 되는 거고 자신의 재산을 몰빵해서 위믹스에 투자했다는 것은 저 같은 어떤 전문가 입장에서 볼 때도 대단히 놀라운 이야기고 P2E를 합법화 시켜버리면 가상화폐가 폭등하게 돼 있잖아요. 그걸 위해서 계속 합법화 시키려고 시도를 지난 2년, 3년 동안 무지하게 했었어요. 상임위 차원의 로비를 좀 하고 이런 게 있었나요? 상임위를 떠나서 개별 의원실이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양 당에 코인에 관심 있는 의원과 보좌진이 있는 데를 중심으로. 저거 발행된 그것도 잘 펴봐야 되고 위메이드가 상장 전의 단계가 그때가 완전히 안개에 가려져 있는 거예요. 2021년이가 될 거예요. 향후에 어떤 노력을 하겠다는 공개되지 않는 그런 이야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거래소에 상장한다든지 그런 것들이 발표하기 전까지는 모르는 거거든요. 내부 정보를 받았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시는 거군요. 그런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보좌진을 전수조사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특히 국회 출입 기록이 있기 때문에 또는 직접 만나지 않더라도 주변 다른 의원들과 다른 의원의 보좌관들을 통해 정보를 얻거나 또는 이야기를 하거나 이것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저는 이제 P2E나 NFT를 대선 공약으로 내면 극히 위험하다고 생각했어요. 그건 정말 폭탄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후보 입에서 직접 이야기하게 하거나 그런 건 위험하다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팍 튀어나온 거예요. 저는 그래서 그게 로비라고 생각했어요. 캠프 내에요? 그랬는데 이번에 김남국 의원 보니까 이게 이해가 됐어요.
유승민 캠프에서도 그걸 허용하려는 그런 논의들이 많이 있었고요. 대선 공약은 안 들어갔는데 인수위가 되고 난 다음에 정책에 당구장 마크라고 P2E 허용 검토가 들어가 있을 거예요. 네, 위믹스 코인을 발행한 게임 업체 위메이드는 정치권 로비 한 적이 없다고 부인을 했습니다. 오히려 이 한국게임학회에 5번에 걸쳐서 2,800만 원을 후원을 했고 게임학회가 후원을 요청한 적도 있다 이런 주장을 했는데요. 관련 내용 들어가서 더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발제는 이렇게 정리합니다. 김남국 의원 코인 조사 착수한 민주당 기부해야 주장도 한국게임학회 국회 입법 로비 가능성 국회 전수조사해야. 네, 자 오늘 국회 정무위가 오후에 열렸습니다. 거기서 이제 마침 또 가상자산과 관련된 얘기가 좀 많이 나왔는데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이 통과됐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오늘 국회 정무위 전체 회의가 있었는데요. 가상자산의 불공정 거래를 규제하고 이용자를 보호하는 내용의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을 가결했습니다. 이 여야 합의로 법안 내용을 조율한 위원장 대안으로 처리가 됐기 때문에 이후 법사위와 본회의 통과도 무난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가상자산 기본법은 몇 년 전부터 추진됐지만 이해관계가 첨예하고 이견도 많아서 제정이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최근 김남국 의원의 60억 코인 논란이 불거지면서 법안 처리에 탄력이 붙은 셈입니다. 네, 자 지금 여야 모두 일단 가상자산 관련한 입법 작업에 조금 이제 호응하는 이제 그런 분위기인데요. 앞으로 이제 속보가 좀 많이 나올 걸로 보이고 아까 이재명 대선 캠프에서 활동했었던 위정현 교수 이제 게임 학회장과 이제 통화를 한 내용을 좀 들었는데 지금 위믹스 보유 논란이 국회 입법 로비 의혹으로 번진 상황이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류 실장이 발제해서 전했는데요. 한국게임학회가 몇 년 전부터 P2E, 즉 게임을 하면서 돈을 벌 수 있는 코인을 발행하는 업체와 협회 등이 국회에 로비하는 것 아니냐는 소문이 무성했다고 주장하면서입니다. 김 의원이 보유했던 위믹스 코인이 바로 P2E 게임 코인인데요. 위메이드는 로비 의혹은 전혀 사실 무근이라면서 오히려 게임학회가 본인들에게 후원을 주장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P2E 허용 문제는 지난 대선 당시 게임업계에선 큰 화두였는데요. 국내에서는 사행성이 짙다는 이유로 아직까지 허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선 P2E 관련 규제를 풀자는 걸 대선 공약으로 포함했었는데요. 국민의힘은 당시 내부 논의 끝에 공약에는 포함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태경 의원은 당시 민주당 공약을 정하는 과정에서 김남국 의원이 관련 토론회를 주최하는 등 역할을 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P2E 업계라고 있습니다. P2E 업계는 쉽게 말하면 고스톱 마니가 있잖아요. 그걸 현금으로 쓸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김남국 의원이 앞장을 섰더라고요. P2E 허용하자고. 그리고 심지어 이재명 대선 공약에 들어가 있어요. 민주당의 당론이죠. 그리고 실제로 P2E 허용하자는 토론회도 김남국 의원이 주최를 했고. 네. 자, 게임학회가 무슨 이제 결정적 물증을 갖고 있는 건 아니고 여러 가지 이제 정황을 분석해서 의혹 제기를 한 지금 이제 그런 상황이고 아까 보니까 국회의원 전수조사 뭐 얘기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이 게임학회의 주장은 민주당뿐 아니라 여야를 막론하고 코인에 관심 있는 의원과 보좌진들이 로비의 대상이 됐을 거다라는 주장인데요. 정확히 뭐 규모나 대상이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라는 질문에는 뭐 수사가 필요한 부분인 것 같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한국게임학회는 국민의힘 소속 이용호 의원이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P2E를 제한적으로 허용하자는 취지의 질의를 했던 사례를 성명에서 언급하기도 했는데요. 이 여야를 막론하고 국회에서 P2E 게임 허용 요구가 많이 나왔다라는 거를 뒷받침하는 겁니다. 당시 장면 직접 보시죠. 국내 P2E 게임사들이 정부의 규제 때문에 이용자 테스트도 국내에서 못하고 해외에 출시하는 사이에 외국 P2E 게임들은 세계 시장을 선점하면서 격차를 좀 벌이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인데요. 이제는 결론을 내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자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 김남국 코인 조사 게임학회 로비설 전수조사해야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다음은 백다혜 반장의 주민으로 갑니다. 어제 다정회에서 속보로 전해드렸던 소식이죠. 홍준표 시장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만났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홍 시장이 대통령실이 정치를 잘 모른다. 김기현 당대표가 옹졸하다 등의 상당히 비판적인 발언을 쏟아냈는데요. 오늘 국민의힘에서는 날선 반응이 많이 나왔습니다. 홍 시장을 향해서 분별력이 떨어진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는데요. 백다혜 반장이 관련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홍카콜라와 사이다 이재명이 만났습니다. 윤 대통령의 취임 1주년이었던 어제죠. 홍준표 대구시장이 대구 경북을 찾은 이재명 당대표와 약 30분 동안 접견을 가졌는데요. 달빛 내륙철도 조기 착공 문제 등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였는데 자연스럽게 현 정국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왔습니다. 톡 쏘는 두 사람의 만남은 시종일관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이뤄졌습니다. 그 2015년도 문재인 대통령이 경남도청 방문했을 때는 거의 30분 동안 논쟁만 하다 끝났는데. 그렇습니까? 그때는 뭐 싸우다시피 논쟁만 하고 끝났어요. 끝났는데 오늘도 그 시장님이 저한테 그러실 거라는 일부 보도가 있던데요. 전혀 없습니다. 네, 이렇게 화목한 상황에서도 지난달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간호법에 대해서는 견해차를 보였는데요. 간호사법 문제도 사실은 여당도 대통령도 공약했던 일이지 않습니까? 그 공약 아니라는데요. 그 정책본부장이 지원차 떠들어주. 그 통과 과정이 정상적인 과정은 아니었다. 그래서 대통령이 그걸 받아들이게 되면 앞으로도 그런 일이 계속 벌어질 건데, 그럼 국회라는 게 사실상 소수 여당은 아무 의미 없는 집단이 되버리죠. 하지만 잠깐 의견차를 보였을 뿐 두 사람은 내내 웃음기 가득한 얼굴로 얘기를 주고받았는데요. 특히 홍 시장이 국민의힘 지도부를 저격하자 이재명 대표의 큰 웃음이 터져나오기도 했습니다. 이야기를 하는데 장 대표가 좀 옹졸해가지고 말을 잘 안 들어요. 장 대표가 좀 옹졸해가지고 이야기하니까 상공도 해촉하고 그러잖아요. 홍 시장은 앞서 여야의 화합을 말했을 땐 대통령실을 직접 언급하면서 정치력이 부족하다고 비판했는데요. 윤석열 정권이 대부분 정치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대통령실이 있어요. 민주당에서 좀 도와주셔야지 나라가 안정이 됩니다. 공개적으로 이뤄진 접견이었던 만큼 홍 시장의 발언을 두고 여당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정치를 잘 합니까? 또 김기현 대표 옹졸하다 그러는데 이재명 대표는 뭐 이렇게 품이 넉넉합니까? 이렇게 묻지 않을 수 없고요. 네. 어제는 더구나 윤석열 대통령 취임 1주년의 날이거든요. 1주년이죠. 예. 그런데 우리 당을 경쟁하는 정당의 대표와 만나서 흉보는 것 같아서 썩 좋아 보이지 않았습니다. 정치를 오래 하다 보니 사리 분별력이 떨어졌다는 노골적인 비판의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이제 홍준표 시장님을 보면 어떨 때는 참 똑똑해요. 정말 감탄이 나올 정도로 똑똑한데 어떨 때는 굉장히 모질아요.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좀 사리 분별력이 상당히 떨어지는 때와 장소에 따라서 이제 달라져야 되는 거죠. 그게 정치고. 근데 지금 대통령을 적대시하는 야당 당대표 앞에서 자기가 소속한 그걸 비하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면상의 오염물을 지금 퍼부는 거거든요. 본인 얼굴에 지금 먹칠하는 거예요. 반면 홍 시장의 발언에 맞장구를 치면서 윤 대통령의 정치력을 평가한 여당 측 인사도 있었는데요. 홍 시장 말이 아마 참모들 이야기하는지 모르겠는데 대통령실에서 정치 제일 모르는 사람은 대통령이에요. 아하. 대통령의 정치라는 거를 이게 굉장히 힘든 겁니다. 이거는 검찰총장하고 다른 거잖아요. 근데 대통령은 무슨 검찰총장 하듯이 내가 딱 지시 내리면 다 들어야 되고 자기 말은 다 옳고 자기는 늘 전능하고 세상에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재명 대표 취임 이후 윤 대통령과의 1대1 영수회담을 제안해왔죠. 대통령실은 이 대표의 제안을 줄곧 거절해왔습니다. 도리어 박광온 신임 원내대표에게 회동을 제안하면서 패싱 논란이 일기도 했는데요. 이 때문에 두 사람의 만남을 두고 이재명 대표의 정치적 목적만 달성해줬다는 여당의 비판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협치 안 되는 것이 지금 대화가 안 되는 게 국민의힘과 대통령 때문이라는 식의 뉘앙스를 탁 풍기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저는 짧은 시간 대화하고 나면서 아마 이재명 대표가 회심의 미소를 짓고 나오지 않았을까. 네, 그래서 어떤 홍준표 대표께서는
제가 보기에는 이재명 대표가 의도했던 정치적 목적을 다 달성해 주신 것 같습니다. 이런 비판에 대한 홍 시장의 변, 이 대표가 먼저 대구시장실로 찾아오겠다는데 어떻게 거절하느냐였습니다. 그러면서도 대통령이 중범죄로 기소된 사람을 어떻게 만나느냐며 자신은 거절할 수도 없는 입장이라고 말했습니다. 지금 그 대통령께서는 여야 영수회담 안 한다고 막 야당 진영에서 난리를 치고 하는데 네. 이게 경우가 좀 틀려요. 영수회담 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예. 왜요? 대통령은 사법 절차를 관장을 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 중범죄라고 기소된 사람을 어떻게 만나요? 제가 거부하면 좀 이상하잖아요. 나는 뭐 그런 사법 절차 관장하는 사람도 아니고. 또 이번 회동이 홍 시장의 정치적 포석이라는 해석도 나왔는데요. 홍준표 시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당으로부터는 약간 견제받는 그런 상황이 연출됐지 않습니까? 지금 좀 주목을 받아야 될 필요가 있는데 문재인 전 대통령을 만나러 이제 가는데 그런 연장선상에서 본인의 중량감도 올라가는 거죠. 이재명 대표는 직전 본선 대선 후보, 문재인 전 대통령은 대통령, 홍준표 시장은 대선을 꿈꾸고 있는 인물. 이런 연장선상에서 홍준표 시장의 주가는 올라갔다 봐야죠. 반면 정치적 노림수는 아닐 거다. 국회 예상 통과가 필요했기 때문에 만났지만 할 얘기와 하지 말아야 할 얘기를 구분하지 못했을 뿐이라는 평가도 나왔습니다. 만날 수는 있죠. 왜냐하면 뭐 국회 예산 통과가 필요하고 하니까. 그런데 이제 이재명 대표 앞에서 할 이야기와 하지 말아야 될 이야기를 구분 못하는 걸 보면 대통령은 야당 대표와 지금 계속 안 만나고 있지만 사법 리스크라는 것 때문에 그런데 나는 만나서 이렇게 건설적인 것에 합의를 하고 있다. 내가 더 정치를 잘한다. 그렇게 생각하면 정말 오만하죠. 본인을 대통령하고 동급 취급하는 발상이잖아요. 이제 그런 생각 안 그런 하실 속마음. 홍준표 대구시장, 사랑제일교회 목사 전광훈 씨 문제를 두고 국민의힘 지도부와 갈등이 빚다가 당 상임고문에서 해촉됐었죠. 이후 당분간 당 대변인이 말한 대로 입을 닫고 있겠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김기현 대표가 경성 때 약속했던 지지율을 만들어 보라면서 마지막까지 비꼬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해촉 이후 한 달이 채 되지 않은 시점에서 야당 대표와의 회동으로 눈길을 끈 겁니다. 어제도 중앙 정치가 잘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전하면서 본인은 대구시정에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는데요. 하지만 이내 민주당 돈봉투 의혹과 비교하면서 김재원, 태용호 전 최고위원들의 리스크를 지적했습니다. 그거 문제되는 사람들은 민주당은 적극 탈당해서 당의 부담을 덜잖아요. 근데 우리 당은 그래 안 하잖아요. 얘들이 욕심만 가득 차가지고 당이하고 지 되든 말든 내가 살아야 되겠다. 그 생각으로 하고 있으니까 당에 대한 헌신이 없는 거죠. 그냥 우리 당이 원래 그래요. 물론 사법 리스크에도 당직을 지키고 있는 이 대표를 겨냥했다는 해석도 있습니다. 야당 대표 앞에서 당내 리스크를 직접 언급하면서 비판에 눈길을 끈 홍 시장. 사실 중앙 정치에 대한 관여는 과거에도 여러 차례 논란이 된 바 있었는데요. 그때마다 상임 고문 자격으로 당무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밝힐 뿐이라는 입장을 보여왔습니다. 하지만 해촉된 이후에는 공개적인 비판 발언을 비교적 자제해 왔었는데요. 당 지도부와도 껄끄러운 관계를 이어왔던 만큼 이 대표의 방문을 반길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오늘의 주민 한마디는 홍 시장이 정치인으로서 존중을 표하면서도 반중 정치에 매몰됐다며 직격했던 이분의 말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냥 대구시장이나 잘 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요? 윤석열 대통령한테 한 방 맞고 예. 대구시장으로 자기 내려간다고 갔지 않습니까? 갔죠. 그러면 대구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지. 예. 뭐 중앙정치에 얘기할 필요가 뭐 있어요. 사실 관종 정치는 홍준표 시장 당선인이 최고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냥 그대로 두세요. 네. 자, 어제도 저희가 이제 속보로 전하면서 홍준표 시장의 발언이 뭐 상당히 세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오늘 국민의힘 내에서 이제 많은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아까 이제 이용호 의원 또 하태경 의원 등의 좀 얘기를 들어봤는데 홍준표 시장이 라디오에 다시 또 출연도 했고 또 어젯밤에 SNS에 본인의 입장을 쭉 설명하면서 또 재반박을 했는데 그 과정에서 또 지도부를 언급하면서 한동훈 장관 얘기도 하더라고요. 네, 홍 시장은 나라도 야당 대표를 따뜻하게 맞아줘야지 않겠냐라면서 반박을 했는데요. 다시 한번 대통령실의 정치적
정치력 부족, 또 그리고 당대표의 옹졸함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보수 진영에 제대로 싸우는 사람은 한동훈 장관만 눈에 띈다고 말했는데요. 당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맛깔나게 잘 싸우는 한동훈 반반에도 저리 밀리지는 않을 거다, 한 장관을 칭찬했습니다. 앞서 참여연대는 윤석열 정부 출범 1년을 맞아서 기자회견을 열고 퇴출해야 할 공직자 8명을 선정해 발표했습니다. 한 장관은 참여연대가 자신을 퇴출해야 할 공직자로 지목한 데 대해서 직접 입장문을 내고 반박했습니다. 왜 특정 진영을 대변하는 정치단체가 중립적인 시민단체인 척하는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는데요. 또 더 이상 참여연대를 중립적인 시민단체로 생각하는 국민들은 많지 않을 거라고 직격해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네. 자, 이번 정부 국방개혁을 이끌 대통령 직속 국방혁신위원회 출범식이 오늘 있었습니다. 윤 대통령이 직접 위원장을 맡고 있는데 대대적인 변화를 요구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국방혁신위는 국정과제인 과학기술 강군 추진을 목표로 국방혁신 기본계획을 심의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윤 대통령은 혁신위 신설 배경에 대해서 국군 통수권자 책무를 맡다 보니 개혁과 변화가 시급하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국방조직 재정비 등 대대적인 변화를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북핵 위협이 고도화되고 있는 등 안보 환경이 급속도로 바뀌고 있습니다. 군의 운영 체계, 또 소프트웨어, 하드웨어에 대하여 장군 수준의 대대적인 변화가 필요합니다. 제2의 장군 수준의 대대적인 변화가 있어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전투형 강군을 만들어서 국민에게 신뢰를 줄 수가 있습니다. 자, 저희가 이제 주민에서 얘기했던 내용인데 민간 의원 중에 김관진 전 장관이 있잖아요. 지금 이제 재판을 받고 있는데 대통령실에서는 뭐 큰 문제가 아니다 이런 입장이라면서요. 그렇습니다. 앞서 대통령실에서는 김 전 장관이 국방 혁신에 대해서는 가장 전문성이 있다면서 적임자라고 했습니다. 다만 김 전 장관을 수사했던 책임자가 윤석열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었는데요. 이걸 두고 민주당에서는 자신이 구속시켰던 사람을 이제 와서 혁신위원으로 쓴다는 건 코미디 같은 일이라면서요. 국정 운영에 1도 도움이 안 되는 인사 참사라고 비판했습니다. 한편 김 전 장관의 형이 확정되지 않았는데도 국방혁신위 위원으로 위촉된 걸 두고 이재명 대표를 만나지 않을 이유는 뭐냐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대통령실에서 오늘 김관진 전 국방장관 혁신위원으로 임명하는 절차에 대해서 하면서 이제 지금 유죄로 재판받고 있는 사람 아니냐는 기자의 질문에 확정이 안 된 분들은 모실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걸로 봐서는 대통령이 충분히 그런 논리적으로 돌파해서 이재명 대표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굉장히 아쉬운 부분입니다.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에 대한 다큐멘터리가 개봉되기로 하면서 이제 2차 가해 논란도 일고 있었잖아요. 다큐멘터리를 제작한 김대영 감독이 오늘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반박을 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오는 7월 박 전 시장의 이야기를 담은 다큐멘터리가 개봉할 예정이죠. 해당 다큐멘터리에는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의혹에 대해 옹호하는 듯한 내용이 담겨 있어서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김대영 감독은 논란에 대해서 2차 가해는 1차 가해를 전제로 하는 거라면서 1차 가해에 대한 의문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걸 2차 가해로 몰아갈 수 있는 건지 의문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또 이 다큐는 한 번 보고 같이 판단하자는 의미가 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정치권 논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의당 류호정 의원은 다큐멘터리 존재 자체가 피해자에게 스트레스를 줄 거라고 했습니다. 같이 들어보시겠습니다. 다큐멘터리 그리고 이 논란 때문에 생산되는 뭐 인터뷰나 뭐 각종 콘텐츠의 존재 자체만으로 피해자에겐 다시 더 큰 스트레스를 가져다 줄 것이고 감독님께서 하는 행위는 결론이 아니라 오히려 시장님에 대한 시민들의 존경을 깎아내리는 행위라는 거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주민 제목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당대표 옹졸, 홍준표, 이재명 만남에 격앙된 국민의힘으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자, 오늘 정치부에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도 오후 5시 정각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네, 박 반장 수고했어요. 네.